단 한 번의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북한 최상위 1% 특권층 출신 의사였던 저는 김정은 경호총국 고위 간부의 딸로 태어나 평양 최고급 병원에서 당 간부들을 치료했죠. 하지만 두 번의 탈북, 중국에서의 도주, 몽골 한국 대사관 앞 총격전, 죽음의 문턱을 10번도 넘게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친구 셋은 국경에서 총에 맞아 죽었고,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봤습니다. 생체 실험, 공개 처형, 그리고 살기 위해 제가 해야 했던 선택들. 이 믿을 수 없는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990년대 중반, 저는 평양에서 가장 화려한 병원 중 한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조동무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들의 존경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군 고위 간부였고 저는 평양의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모범 동무였으니까요. 당시 제가 치료하던 환자들은 대부분 당 간부나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수임약과 최신 의료 장비로 치료받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수령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매일 아침 병원에서 하는 사상 학습 시간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아버지 덕분에 배급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대동강변을 거닐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평양 제1의 의사가 될 거야. 하지만 1994년 7월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병원은 순식간에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슬퍼해야 했습니다. 아니, 슬픈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눈물을 충분히 흘리지 않으면 반동분자로 몰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몇 년이 지나면서 병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환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권층 환자들은 여전히 왔지만 일반 병동은 텅텅 비어갔죠. 배급이 끊기면서 사람들이 병원에 올 여력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병원 당직을 서던 중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국경 너머 중국 쪽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저기는 저렇게 밝은데 우리 병원 앞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겼거든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굶주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일까?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중국이 궁금하지 않아? 그날 밤 이후 중국 쪽 불빛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사상 학습을 받는 동안에도 그 화려한 불빛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죠. 1996년 겨울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그 시절 병원 앞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자주 보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병원 정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고 우리는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저런 게으른 자들 때문에 공화국이 어려운 거야. 당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이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움직일 힘조차 없어 보이는 모습. 그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특권층인 우리 가족은 아버지 덕분에 여전히 배급을 받았지만 그 양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근무하던 동료 의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동무 들었어? 중국에서는 쌀이 넘쳐난대. 거기 가면 고기도 매일 먹을 수 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일까? 우리는 이렇게 굶고 있는데 국경 너머에서는 배불리 먹고 있다는 게 사실일까? 그날 밤 친한 친구 셋이 제 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명숙이, 은희, 그리고 철민이었죠. 수아야, 우리 중국 한번 다녀오자. 명숙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쳤어? 그게 말이 돼? 국경을 넘는다고?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은희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철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국경을 넘어 중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진짜 거기는 먹을 게 넘쳐난대. 우리도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야. 2, 3일이면 돼.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특권층 의사로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 안정적인 직장, 아버지의 지위, 모범 동무라는 명예, 그 모든 걸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중국은 그렇게 잘 살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중국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닐까? 결국 일주일 후 우리 넷은 야밤에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2월의 추위는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죠. 조용히 순찰대가 지나간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후 우리는 다시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중국이야. 명숙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아.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쳐.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무작정 앞으로 달렸죠. 탕, 탕, 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달리던 은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철민이도 쓰러졌습니다. 명숙이도. 으악. 저는 악을 쓰며 계속 달렸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숨을 참고 물속에서 최대한 멀리 헤엄쳐 갔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 아팠고 숨이 막혔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저는 자유로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저는 도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강물에 젖어 얼어붙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중국어도 할 줄 몰랐고 돈도 한 푼 없었습니다. 게다가 친구 셋이 제 눈앞에서 총에 맞아 죽는 걸 봤다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어느 중국인 농가의 헛간에 숨어 밤을 보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헛간 주인인 중국인 할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너 누구니? 할머니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제 모습을 보더니 측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조선족이었고 다행히 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북에서 왔구나. 불쌍한 것. 할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밥과 옷을 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흰 쌀밥과 고기가 들어간 국이었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인 우리 집도 이런 밥을 매일 먹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평범한 농가에서 이렇게 풍족한 식사를 한다니.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이었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는 말이 완전한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중국에 계속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경고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 중국 경찰이 탈북자를 찾아다니거든. 잡히면 북으로 강제 송환돼. 저는 마을을 떠나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동굴이나 버려진 집에 숨어 지내고 밤에는 중국인들이 버린 음식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살았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면 어떡하지? 겨울이 되면 얼어 죽을 것 같았고 여름에는 모기에 물려 온몸이 부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어느 중국인 식당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탈북자지? 공안에 신고할 거야.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주인은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반이나 이렇게 살았다고? 미친 것 아니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어.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짐승처럼 살 바엔 차라리 조국으로 돌아가 벌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미안해. 나도 곧 너희 곁으로 갈 것 같아. 1998년 여름, 저는 스스로 국경 경비대에 자수했습니다. 저는 1996년에 불법 월경한 조수아입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비대원들은 저를 보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또 한 마리 걸렸네. 2년 반 만에 기어 돌아오다니 꼴 좋다. 저는 수갑을 차고 트럭에 실렸습니다. 그 트럭 안에서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도망쳤던 중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트럭은 북한의 어느 구치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청진 수성교화소.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입니다.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곤봉으로 맞았습니다. 이 반역자년, 조국을 배신하고 중국 새끼들 밥이나 빌어먹다 왔냐? 간수는 제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입안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일어서 기어가. 저는 무릎으로 기어서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이름 조수아입니다. 직업 의사였습니다. 의사? 특권 측년이 월경을 해? 내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수치스러워하겠냐. 조사는 3일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앉으려고 하면 때렸고 서 있으려고 하면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누굴 만났냐? 남조선 간첩들을 만났지? 아닙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어 살았습니다. 거짓말. 1년 반이나 혼자 살 수 있나? 손가락 사이에 젓가락을 끼우고 짓눌렀습니다. 손톱이 뽑혀나갔습니다. 비명을 질렀지만 간수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재판이라고 하기엔 우스웠습니다. 판사는 서류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조수와 조국을 배신하고 불법 월경한 죄로 노동교화형 50년을 선고한다. 50년.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50년? 내가 지금 30인데 80까지 여기서 산다고? 그건 그냥 여기서 죽으라는 소리잖아. 저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2m 반 사방의 작은 감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시체가 있었습니다. 아니, 시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두세 구의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닥쳐. 시끄러우면 내가 저기 합류하는 거야. 간수가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체들과 함께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토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주는 밥이라곤 주먹만 한 옥수수 한 덩이가 전부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쥐들이 나왔습니다. 시체를 뜯어먹던 쥐들이 제게도 왔습니다. 제 다리를,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싫어. 싫어. 저는 쥐를 쫓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간수들이 저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었습니다. 조동무는 의사였다며? 그럼 이 일을 도와야지. 그들은 제게 주사기를 쥐어줬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걸 주사해. 누워있는 죄수를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묻지 말고 해. 실험이야. 새로운 약물을 테스트하는 거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것을요. 못합니다. 못해? 그럼 내가 실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마음속으로 사죄하며 저는 그 사람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저는 또 주사를 놓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저는 제가 의사인지 살인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밤 독방에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날 오빠가 돈을 주고 병보석을 시켜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조수아, 내 오빠가 거금을 내고 병보석을 신청했다. 내일 병원으로 이송된다. 병원. 거기서 도망칠 수 있을까? 희망이라는 게 그때 다시 제 가슴 속에 살아났습니다. 청진인민병원 3층. 저는 20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수용소의 어두운 독방이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네. 온몸이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영양실조와 고문 후유증으로 몸무게가 35kg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깨어났네요. 병보석으로 나온 거 다행으로 알아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동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수였으니까요. 창문 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다시 수용소로 돌아가면 그땐 진짜 죽는 거야.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근육이 전부 녹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간호사들 몰래 복도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병원 경비는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제가 특권층 출신이고 오빠가 거금을 내고 병보석을 시킨 환자였기 때문에 감시가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 잠깐 복도에 사람이 없는 틈을 노렸습니다. 저는 병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3층.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마득했습니다. 뛰어내리면 다칠 게 뻔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친구들아, 나도 이제 너희 곁으로 가는 건가? 눈을 감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땅에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충격이 왔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를 참으며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니,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어서라도 가야 해. 저는 땅바닥을 기어 병원 담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도망쳤다. 찾아라. 손전등 불빛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에 건물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제발 찾지 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저는 밤새 기어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하나, 국경이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가야 해. 이번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먹은 것이라곤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 전부였습니다. 물은 도락물을 마셨습니다. 발목은 부어올랐고 고름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4년 전 친구들이 죽었던 그곳. 명수가 은희야, 철민아, 나왔어. 이번엔 꼭 성공할게.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엔 순찰대를 피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4년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물속에 몸을 담그고 숨만 내놓은 채 강을 건넜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 2시간, 드디어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저는 땅바닥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중국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1년 반만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해.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다고 했어. 4년 전 중국에서 만난 조선족 할머니가 해준 말이 기억났습니다. 한국에 가면 탈북자들을 받아준대. 거긴 우리랑 같은 말을 쓰는 자유로운 나라란다. 그 말을 믿고 저는 중국 땅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향해, 자유를 향해. 중국에 다시 발을 디딘 건 2000년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4년 전처럼 무작정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연변 지역의 한 조선족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김미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들고 다니면 공안한테 걸려도 일단은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절대 의심받지 마. 중국어 못하면 바로 들통나니까 중국어부터 배워. 저는 필사적으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낮에는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고, 밤에는 중국어 책을 읽었습니다. 석 달 만에 기본적인 중국어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중국 사람인 척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병원에서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가짜니까요. 하지만 조선족 마을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파도 큰 도시까지 가야 했고 돈이 없으면 그냥 참았습니다. 저는 마을 외곽의 작은 방을 빌려 조용히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감기나 배탈 환자들을 봤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열이 사흘째 안 떨어져요. 할머니, 이 약 드시고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 북한에서 배운 의학 지식이 이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중국 병원에서 쓰는 약들도 조금씩 구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의료기구들도 샀습니다. 불법이었지만 저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의 배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맹장염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하지만 큰 병원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돈도 없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수술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맹장 수술은 수없이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제대로 된 수술실도 없었습니다. 마취약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이 아이는 죽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의 맹장을 제거했습니다. 소독약과 간단한 수술 도구로 촛불을 켜놓고 한 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아이는 일주일 후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그 후로 제 진료소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김 선생은 정말 의술이 좋아. 큰 병원보다 나아. 하지만 유명해지는 건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연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 아시죠? 우리 직원이 다쳤는데 통역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사람들의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의료 통역이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돈이 됐습니다. 아주 많이 됐습니다. 통역 일이 잦아지자 저는 아예 통역 회사를 차렸습니다. 1년 만에 집도 샀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나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북한에서는 특권층이었지만 여기서는 내 능력으로 돈을 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5년 어느 날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미란, 넌 가짜 신분증을 쓰는 탈북자지. 누군가 저를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잘 사는 걸 시기한 누군가였을 겁니다.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공안은 제 집을 압류했습니다. 차도 가져갔습니다. 통역회사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한다고 했습니다. 안 돼. 다시 북으로 가면 이번엔 진짜 죽어. 저는 그날 밤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몽골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해. 거긴 송환되지 않는다고 했어. 창밖으로 중국 땅이 지나갔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버스에서 내렸을 때 낯선 도시의 공기가 제 폐를 채웠습니다. 사막과 초원의 나라, 몽골. 저는 이곳에서 자유를 향한 마지막 도전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정보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돼. 그럼 한국으로 보내줄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도 울란바토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요원들이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위치를 파악하고 며칠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2005년 11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이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몽골어로 서툴게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는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길과 달랐습니다. 저기요, 잘못 가고 있어요.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한국 대사관이 아닌 다른 건물 앞에 섰습니다.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당신, 북한 사람이지? 기사가 돌아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안 돼. 저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탈북자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어디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한국 국기가 보였습니다. 저기다.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한국 대사관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문은 닫혀 있었고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정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경비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뒤에서 북한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2년 거기서. 저는 절박했습니다. 경비 중 한 명의 허리춤에 권총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북한 군에서 배운 태권도 8단 실력이 발휘됐습니다. 경비의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으악! 경비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탕! 제발 대사님을 불러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총성의 대사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대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총을 내려놓아. 저는 대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한국 사람을 만났다.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 사람 탈북자야. 빨리 안으로. 누군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한국 대사관 안에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물 좀 드세요. 직원이 물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물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조수아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 의사였던 것, 친구들이 국경에서 죽은 것,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지옥, 병원 탈출, 중국에서의 5년. 대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10년. 북한을 떠난 지 10년 만에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몽골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친구들아, 나 해냈어. 나 자유를 찾았어. 비행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여기가 한국. 10년 만에 도착한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쉬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국정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혹시 북한 간첩 아닙니까? 아버지가 군 고위 간부였다며 김정은과 연결된 사람 아닙니까? 매일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야 간첩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후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ATM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스마트폰 쓰는 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사였고 특권층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작은 원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의사였는데요. 한국에서도 의사 할 수 있나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북한 의사 자격? 여기선 인정 안 돼요. 다시 공부해야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의사야. 사람을 살리는 게 내 일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의대에 가기로. 전국의 모든 의대에 전화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탈북자도 받아주나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토익, 토플 점수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러시아어로 의학을 배웠거든요. 알파벳부터 시작했습니다. A, B, C, D.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의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의학 용어가 전부 영어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러시아어 용어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펜딕스가 뭔지, 다이어비티즈가 뭔지 다시 외워야 했습니다. 더 힘든 건 문제풀이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응용 문제, 사례 분석이 중요했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밤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3년 후 드디어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증을 받아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아, 나 해냈어. 대한민국 의사가 됐어.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페이닥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5개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성형외과, 저녁에는 대학병원 응급실, 새벽에는 병원 당직, 주말에는 정신병원. 365일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하세요? 동료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있어요. 수용소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돈을 모았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운영해봤습니다. 산모 도우미 관리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산 기장에 제 병원을 열었습니다. 일광 서울병원, 준종합병원입니다. 병원장이 됐습니다. 개원식 날 저는 병원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수아, 당신은 해냈어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저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어머니, 오빠, 건강하신가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할머니가 오시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아저씨가 오시면 오빠라고 생각하며 진료합니다. 암병동에는 황토 침대를 깔았습니다.
산소도 공급하고 유기농 식사만 제공합니다. 원장님, 이러면 적자 아닙니까? 직원들이 걱정합니다. 괜찮아요. 제 가족이 치료받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요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병원을 더 짓고 싶습니다. 해외에도 병원을 지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따뜻한 의사로 기억되고 싶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시체 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됐습니다. 자유. 그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숨 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마세요. 저는 그 자유를 위해 친구 셋을 잃었고 10년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